지금 세계는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고 믿었던 지역에서 포성이 울리고 강대국들은 다시 무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이상한 이름 하나가 반복해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브뤼셀의 한 회의실에서 저는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18개월 뒤에나 검토 가능합니다. 독일은요? 생산 라인이 없습니다. 네이더만 쳐요. 2년 걸립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메미아슈리스는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정말 가능합니까? 아니요. 이제는 그 나라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폴란드가 군사작전 일정을 그 나라의 납품 일정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호주가 그 나라와 손잡았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앞다투어 장기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20년 넘게 유럽 방산 시장을 분석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산, 병력, 화력, 생산량. 이 숫자들만 제대로 읽으면 한 나라의 군사적 위상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영토 면적 세계 약 107위. 군사력 평가 GFP 기준 세계 5위. 처음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봤을 때 저는 데이터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이 두 수치는 함께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나라는 약하다는 공식은 역사가 증명해온 상식이었습니다. 국토가 좁으면 자원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면 군사력도 제한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강하긴 하죠.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 그 단어가 정확했습니다. 강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강함이 아니라 밀도의 문제였습니다. 밀도.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병력이 많거나 무기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단위 면적당 화력과 기지, 생산시설의 집중도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의 군기지, 조선소, 방산공장을 점으로 찍어봤습니다. 점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얼룩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유럽 강대국들의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들도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도에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기지와 기지 사이, 공장과 공장 사이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했지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좁지만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위험한 방어 국가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공격을 위해 설계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건드리는 순간 치명적 반격이 보장된 구조였습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맹독성 고슴도치입니다.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초강 대국처럼 먼 곳을 칠 수 있는 힘은 없을지 몰라도 가까이 다가오는 존재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그 치명성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설계에서 나옵니다. 이건 군대가 아니라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곧 하나의 의문을 낳았습니다.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70년 전 이 나라는 소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원조에 의존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런 밀도를 만들어냈습니까?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공포가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였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국방 정책을 분석하다 보면 모든 길은 결국 한 지점으로 수렴합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의 한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쟁사 연구자가 아닙니다. 유럽 방산 시장 분석가일 뿐입니다. 숫자를 읽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보고서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70년 전 전쟁 기록을 뒤지게 된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는가? 왜 세계가 버린 무기를 붙잡고 있는가? 그 답이 1950년 6월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자료관에서 저는 6.25 전쟁 기록을 읽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참전 용사 증언들이었습니다. 1950년 6월 북한의 T-34 전차 242대가 남하했습니다.
소련제 중전차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최신의 무기였습니다. 85mm 주포, 두꺼운 장갑, 시속 50km의 속도. 그리고 한국군에게는 이 전차를 막을 무기가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참전 용사의 증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소총을 쐈습니다. 총알이 탱크에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전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라탔습니다. 몸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다가 책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전차를 막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화력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건 전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학 문제였습니다. 무기 없음 죽음. 이 등식이 한국 땅에 피로 새겨진 겁니다.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남쪽으로 피난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단순히 과거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집단적 트라우마로 각인되었습니다. 한국이 기억한 건 전쟁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무력감이었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절망. 싸우고 싶어도 싸울 무기가 없다는 공포. 죽고 싶지 않아도 죽어야 하는 무기력함. 이 기억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졌습니다. 가족의 식탁에서 학교 역사 시간에 군대 교육장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명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무기를 대신하지 않게 하라. 이 한 문장이 한국 국방의 설계 원칙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병력 중심이 아니라 화력 중심으로 가겠다고. 사람이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무기가 먼저 나가게 하는 구조. 포병을 키우고 전차를 만들고 화력을 극대화하는 방향. 이게 한국식 국방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포병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포병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위 면적당 자주포 보유량 세계 1위. 포병 사격 훈련 횟수 세계 최고 수준.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포탄이 먼저 나간다. 이 원칙이 70년간 유지된 겁니다. 그런데 세계는 달랐습니다. 냉전이 끝났습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평화 배당론이 유행했습니다. 군비를 줄이고 복지에 투자하자. 드론과 정밀 타격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말했습니다. 탱크의 시대는 끝났다. 포병은 비효율적이다. 이제는 네트워크 중심전이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움직였습니다. 전차를 대량 감축했습니다. 포병 부대를 줄였습니다. 미래는 정밀 타격이고 드론이고 사이버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K-9 자주포를 계속 개량했습니다. 사거리를 늘렸습니다. 자동화를 강화했습니다. K-2 흑표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고도화했습니다. 양산했습니다. 세계가 시대착 오적이라고 비판할 때도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가? 왜 세계가 버린 무기를 붙잡고 있는가? 왜 비효율을 감수하는가?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를 지나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저러고 있구나.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이 아직 남아있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비합리성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끝난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봤습니다. 휴전입니다. 정전이 아닙니다. 1953년 7월 27일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70년간 휴전 상태. 긴장이 사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나라. 비무장지대 철책 너머로 여전히 포가 겨눠진 나라. 그런 나라에게 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기억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사람을 덜 죽이기 위해 화력을 키웠습니다.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았던 기억. 그 기억이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고 공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집착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합리성이었습니다. 세계가 평화를 믿을 때 한국은 휴전을 믿었습니다. 세계가 탱크를 포기할 때 한국은 탱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틀렸다고 말할 때도 한국은 자기 길을 갔습니다.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비난받는 길이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조롱을 감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 준비를 멈추는 순간 다시 1950년이 온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선택은 설명이 됩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였던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트라우마는 때로 가장 정확한 설계자입니다. 공포는 때로 가장 냉철한 전략가입니다. 한국은 기억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지금 세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외로웠습니다. 2010년대 들어 세계 방산 시장의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드론, 정밀 타격, 네트워크 중심전. 이 세 가지가 미래 전쟁의 핵심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에 가면 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탱크는 끝났습니다. 포병은 과거의 유물입니다. 속도와 정밀성의 시대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드론 한 대가 전차 한 대보다 저렴하고 정밀 유도 미사일이 포병 사격보다 효율적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명백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독일은 냉전 시절 5,000대가 넘던 전차를 수백 대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영국은 챌린저 전차 생산 라인을 폐쇄했습니다. 프랑스도 르클레르 전차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포병 부대는 축소되었고 예산은 첨단 무기 체계로 옮겨갔습니다.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숙련 노동자들은 다른 산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땅을 밟고 싸우는 전쟁은 이제 오지 않을 거라고. 미래의 전쟁은 하늘에서 화면 속에서 결정될 거라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K-9 자주포는 계속 개량되었습니다. 사거리가 늘어났고 자동화가 진행되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냉소적이었습니다. 아직도 저러고 있구나.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함처럼 보였습니다. 비판은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제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은 종종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냉전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라는 평가가 공공연했습니다. 회의장에서 한국 무기 체계가 언급되면 몇몇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전차를 만든다고요? 포병에 그렇게 투자한다고요? 21세기에 20세기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웃음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드론이 활약했습니다. 정밀 타격이 효과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론이 맞았다고. 그러나 전쟁은 길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장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론만으로는 땅을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정밀 타격만으로는 방어선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영상 뒤에서 진짜 승패를 가르는 건 여전히 포병이었고 기갑이었습니다. 결국 전장을 지배한 것은 땅을 차지하는 힘이었습니다. 그게 전쟁의 본질이었습니다. 드론은 보조수단이었습니다. 정밀 타격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승패는 여전히 땅 위에서 포탄과 전차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전쟁은 유행을 비웃었습니다. 이론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무기가 좋고 나쁨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 무기를 빨리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당황했습니다. 창고는 비어 있었고 공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숙련된 인력은 이미 다른 산업으로 떠났습니다. 다시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려면 몇 년이 걸렸습니다. 노하우는 사라졌고 공급망은 끊어졌습니다. 효율을 추구한 대가였습니다. 그때 세계의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을 향해. 생산 라인이 살아있는 나라. 포병과 전차를 멈추지 않고 만들어 온 나라. 조롱받던 그 시대착오적 선택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연락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유행이 아니라 결과를 봤습니다. 조용한 준비는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거스른 건 시대가 아니라 착각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전차 생산 능력, 포병 화력, 조선소 가동률.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은 설명이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필요한 무기를 빠르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방산 시장을 분석하며 배운 게 있다면 숫자는 절반의 진실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평시의 능력과 전시의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스펙과 실제 전장에서의 성능이 다르듯이 평시의 약속과 위기 시의 이행은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직 진짜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럽의 방산 전문가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브뤼셀에서, 파리에서, 런던에서. 그들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항상 비슷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싸고 빠릅니다. 품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뒤따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도 그 속도가 유지될까요? 한 독일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가 개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론이 반대하면? 국내 상황이 악화되면? 프랑스 분석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공급망이 흔들리면 버틸 수 있을까요? 한국은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의존도가 높습니다. 질문들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대체 공급자로는 훌륭해 보였습니다. 긴급 상황의 백업 플랜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주축 공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파트너일까요? 그게 제 진짜 의문이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의심은 커졌습니다. 한국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잘했습니다. 전차도 만들고, 자주포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듭니다. 방산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로서 제 본능은 다르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강점이 아니라 과부하일 수도 있다. 경험상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하는 나라는 위험합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집중도가 떨어지고 자원이 분산되고 위기 대응 능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방산 산업을 유지한다는 건 어쩌면 무리수일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한국의 구조적 약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좁은 국토입니다. 모든 생산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도 위에 찍어보면 점들이 서로 겹칠 정도입니다. 이건 효율성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취약성입니다. 한 지역이 타격받으면 전체 생산망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분산이 없습니다. 백업이 부족합니다. 둘째, 분단 상태입니다. 70년째 휴전 중입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이 긴장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만성적 소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지칩니다. 무뎌집니다. 셋째, 수출 의존 경제입니다.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모두 글로벌 공급망의 일부입니다. 이 공급망이 흔들리면 한국도 흔들립니다. 방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원자재 수입, 부품 조달 모두 해외 의존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만 무너져도 도미노처럼 연쇄 붕괴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노트 한 구석에 질문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진짜 위기 앞에서 버틸 수 있을까? 공정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냉소가 아니라 검증이었습니다. 한국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강해 보이는 국가들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좋은 숫자를 자랑하던 기업들이 파산하는 걸 봤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들을 봤습니다. 평시에 좋은 숫자를 보여주는 것과 전시에 그 숫자를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카탈로그와 현실은 다릅니다. 약속과 이행은 다릅니다. 저는 한국이 후자를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료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에드워드, 당신은 한국을 믿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믿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국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가는 숫자 이상입니다. 그게 정직한 답이었습니다. 데이터는 한국이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능력과 지속력은 다릅니다. 잠재력과 현실은 다릅니다. 저는 지속력을 보고 싶었습니다. 위기 속에서의 한국을 보고 싶었습니다. 위기가 와야 했습니다. 진짜 압박이 필요했습니다. 복합적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찬사가 아니라 검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냉정한 관찰자로서 시험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정세는 갈수록 불안정해졌고 방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글로벌 공급망은 곳곳에서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곧 진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무너지지 않는 나라인지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나라인지. 저는 펜을 들고 노트를 폈습니다. 진짜 국력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위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역에서 방산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포에 가까운 주문이었습니다. 6개월 안에 납품 가능합니까? 1년 안에 얼마나 공급할 수 있습니까? 전화는 쉬지 않고 걸려왔습니다. 이메일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주문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 K-2 전차 1000대 이상을 주문했습니다. 1000대입니다. 이건 몇 대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기갑 전력 전체를 한국에 맡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 단위 주문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에게 던진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까? 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만들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전시 지속 생산 능력. 그게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평시에 100대 만드는 것과 위기 상황에서 1000대를 약속된 시간 안에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공장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유럽이 이미 실패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 전차, 한때 세계 최고로 평가받던 전차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고 보니 창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보유 대수는 종이 위의 숫자였습니다. 실제 가동 가능한 전차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 라인이 없었습니다. 공장은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거나 폐쇄되었습니다. 숙련된 용접공은 은퇴했고 특수 부품 공급업체는 문을 닫았습니다. 프랑스도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한 대가였습니다. 평화 배당을 즐긴 결과였습니다. 필요할 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독일 관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들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주문이 쏟아지자 한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회의를 거듭하지 않았습니다. 생산 라인이 증설되었습니다. 현대로템 한화디펜스의 공장에서 교대 근무가 확대되었습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주말 근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간 기업들의 전환이었습니다. 평시에는 민간 제품을 만들던 공장들이 군수 생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용접 기술, 정밀 가공 기술, 이미 갖춰진 능력들이 무기 생산에 투입되었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유지하던 시스템이었습니다. 민간과 군수의 경계를 일부러 흐릿하게 만들어둔 구조였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자동차와 선박을 만들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전차와 군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방산 공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혼란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증산할 수 있습니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업의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반사신경이었습니다. 70년간 휴전 상태로 살아온 나라의 본능이었습니다. 전쟁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평시를 전시처럼 준비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의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싸고 빠른 무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자는 거래입니다. 후자는 신뢰입니다. 폴란드가 1000대 이상의 전차를 주문한 이유를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보험을 산 겁니다. 확실성을 산 겁니다. 이 나라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 확신을 산 겁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전쟁은 속도를 묻습니다. 한국은 그 질문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검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검증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산업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준비된 국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2023년은 복합 위기의 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중동 정세는 불안정했으며 대만 해협의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흔들렸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공급망 붕괴. 모든 게 동시에 터졌습니다. 방산 시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희토류, 특수 강제, 반도체. 모든 것의 가격이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납기는 지연되었고 계약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한 유럽 국가는 이미 체결한 방산 계약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려 했습니다. 비용 상승을 이유로 물량을 줄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지 6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국 우선 정책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이미 약속한 납품조차 취소되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정치적 변수가 개입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이전 정부의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납기는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고객들로부터 끊임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계약은 괜찮습니까? 납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까? 불안이었습니다.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들이 속출했습니다.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계약, 호주와의 K-9 자주포 계약, 이집트와의 K-9 계약. 납기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국도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 한국도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환율이 요동쳤습니다. 한국도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재협상 요구가 없었습니다. 납기 연기 통보도 없었습니다.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흔들리는데 한국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곧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납품은 계속되었습니다. 폴란드로 K-2 전차가 선적되었습니다. 약속된 일정대로였습니다. 호주로 K-9 자주포가 인도되었습니다. 계약서대로였습니다. 심지어 추가 협상도 병행되었습니다. 기존 계약을 지키면서 새로운 계약도 논의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 업체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다른 나라들은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너무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복잡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정치적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약속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 더 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위기는 구조를 숨길 수 없습니다. 평시에는 모두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그 순간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건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버티는 나라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약속을 비용보다 우선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과부하 국가 가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과부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과부하를 견디도록 설계된 나라였습니다. 좁은 국토는 약점이 아니라 집중력이었습니다. 분단 상태는 소진이 아니라 긴장 유지였습니다. 수출 의존은 취약성이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였습니다. 제가 약점이라고 본 모든 것들이 실은 강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노트의 질문 위에 답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진짜 위기 앞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 아래 이렇게 썼습니다. 버틸 수 있다. 이미 버티고 있다. 의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데이터를 넘어선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숫자로 증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납품으로 증명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이행으로 증명했습니다. 며칠 뒤 유럽의 한 국방장관이 비공개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법을.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했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나라. 속에서 더 정확해지는 시스템.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질문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2024년 초 브뤼셀 나토 회의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국경 50km 앞입니다. 6개월 안에 전차가 필요합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눈을 감았습니다. 줄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때 노르웨이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폴란드 차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K-2 전차 첫 배치 180대, 4개월 내 납품.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일정에 맞춰 전군을 재편합니다. 훈련도 부대 배치도 모두 한국 기준입니다.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20년 이 일을 했지만 한 나라의 군사 계획이 다른 나라의 생산 일정을 따라가는 건 처음 봤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기준으로 세우는 장면을. 회의 후 복도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 대표가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같은 위협 아래 살았습니다. 당신의 공포를 압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우리를 이해한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국은 18개월 뒤 검토 가능이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는 창고에 있지만 고철이었습니다. 수리에 2년. 우리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울었습니다. 40년 인생에서 일 때문에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3주 뒤 시드니. 호주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80년간 미국과 영국 무기만 썼습니다. 당신들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습니다. 한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625대 포병이었습니다. 탄약이 떨어져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탄약만 있었으면이라고 죽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이야기 듣고 방산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참모총장을 봤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다시는 탄약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참모총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장기 파트너십으로 갑시다. 당신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계약 후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미국과는 협상입니다. 조건 따지고 이익 계산하고. 한국은 다릅니다. 동지 같습니다. 같은 공포를 아는 사람들. 중동도 움직였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두 한국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K-2 전차. 앞으로도 계속 당신에게서 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한 달 뒤 런던 전문가 모임.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수출을 멈추면? 독일 분석가가 답했습니다. 유럽이 무너집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접경국들이 전부 한국에 의존합니다. 한국이 멈추면 동유럽 방어선이 붕괴합니다. 과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체할 곳이 없습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 유럽은 생산 능력 없음, 중국, 러시아는 정치적 불가. 한국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과거엔 물었습니다. 한국이 해낼 수 있을까? 지금은 묻습니다. 한국이 아니면 누가? 이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필수였습니다. 한국 없는 세계 안보는 이제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의존은 가장 늦게 도착하는 인정이다. 4년 전 저는 한국을 과부하 국가라 의심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에 의존합니다. 선택지였던 나라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대안이었던 나라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 일정에 맞춰 작전을 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다고. 한국이 세계를 따라가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따라가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무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승리였습니다. 약속의 승리였습니다. 70년간 전쟁의 공포 속에 살며 배운 것. 약속은 생존이라는 것. 신뢰는 무기보다 강하다는 것. 세계는 그걸 보았습니다. 시험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만든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탄약 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약속이 되었고, 약속이 신뢰가 되었고, 신뢰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계가 그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할 수 있습니까? 폴란드가 물었습니다. 호주가 물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이 물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방부 관계자도 조용히 물어왔습니다. 한국의 비결이 뭡니까? 저는 처음에 쉽게 답했습니다. 투자입니다. 기술입니다. 숙련 인력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건 절반의 답이었습니다. 한 사우디 관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많습니다. 기술도 살 수 있습니다. 인력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만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세계 최고의 방산 국가였습니다. 기술도 있고 역사도 있고 자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6개월 동안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한국을 5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을 복제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돈도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위협이 지속성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전입니다. 정전이 아닙니다. 70년간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내일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살았습니다. 이건 공포가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유럽은 달랐습니다. 냉전이 끝났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위협이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군축했습니다. 공장을 닫았습니다.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휴전선 북쪽에는 여전히 포가 겨눠져 있었습니다.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준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지속된 위협이 산업을 유지시켰습니다. 서울의 한 방산 공장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장은 50년째 돌아갑니다. 단 하루도 멈춘 적 없습니다. 왜냐고요? 멈추면 죽으니까요.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민간과 군수의 결합입니다. 방산 기업들을 보면 이상합니다. 현대로템은 전차도 만들지만 지하철도 만듭니다. 한화는 자주포도 만들지만 태양광 패널도 만듭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평시에도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유럽은 군수 전문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오자 주문이 끊겼습니다. 공장이 멈췄습니다. 인력이 떠났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쟁이 없을 때는 기차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오면 전차로 전환했습니다. 용접 기술, 같은 정밀 가공, 같은 인력입니다. 이 이중 구조가 생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 독일 엔지니어가 한국 공장을 견학하고 말했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변신 시스템입니다. 24시간 안에 민간 제품 라인을 군수 라인으로 바꿀 수 있다니.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저도 직접 봤습니다. 한 공장에서 아침엔 버스 부품을 만들고 오후엔 장갑차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기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 기억의 정책화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625 전쟁. 한국 사람들에게 이건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기억입니다. 탄약이 없어서 사람이 총알을 막았다는 이야기. 전차가 없어서 맨몸으로 적 탱크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가족의 식탁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명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는 무기가 없어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문장이 정책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되었습니다. 공장이 되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돈이 아닙니다. 수출도 부차적입니다. 우리 국민을, 우리 군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이 수출입니다. 저는 처음엔 이 말을 홍보 멘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국은 자국 재고를 줄이면서까지 폴란드에 무기를 팔았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폴란드가 무너지면 유럽이 흔들립니다. 우리도 위험해집니다. 같은 처지를 아는 나라끼리 도와야 합니다. 이익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한 참전용사를 만났습니다. 90세였습니다. 손자가 방산회사에 다닙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왜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못 지킨 걸 손자가 지키니까요. 나는 총알이 없어서 도망쳤습니다. 손자는 총알을 만듭니다. 이제 아무도 도망 안 가도 됩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할아버지의 패배가 손자의 승리가 된 나라입니다. 기억이 공장이 된 나라입니다. 무기가 된 나라입니다. 이걸 어떻게 복제합니까?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기술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70년의 긴장을 사올 수 없습니다. 전쟁의 기억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물을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유일합니다. 한 프랑스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를 멈춘 적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가 평화를 믿을 때도 한국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는 평화를 믿었습니다. 한국은 휴전을 믿었습니다. 세계는 긴장을 풀었습니다. 한국은 긴장을 유지했습니다. 세계는 공장을 닫았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돌렸습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에 의존합니다. 이건 산업의 승리가 아닙니다. 기억의 승리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들의 승리입니다. 저는 마지막 방안에서 판문점에 갔습니다. 휴전선을 봤습니다. 70년 전 총성이 멈춘 곳. 그러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곳. 그곳에 서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만든 건 이 선입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잊지 못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세계를 지키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으니까요.